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공법 일반 이론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본권론 첫 번째로 기본권 총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본권론 두 번째이자 헌법 파트의 마지막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가운데 직업의 자유, 재산권, 사회권적 기본권 가운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오늘은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입니다. 자,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제한 가능한 상대적 자연권으로서의 자유권입니다. 이 자유권은 국민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고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되 국법 질서 체계 내에서는 당연히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권은 소극적, 방어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포괄적 권리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인신의 안전과 자유, 정신의 안전과 자유,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사회 경제적 안전과 자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신의 안전과 자유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조문이 나옵니다. 바로 헌법 제12조입니다. 밑에 조문을 한번 보시면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냐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헌법 제12조의 적법 절차의 원리는 오늘날 신체의 자유에 한정되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공권력 작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뿐만 아니라 실체적 내용, 합리성, 정당성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절차, 모든 국가 공권력 절차에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정신의 안전과 자유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있고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에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회 경제적 안전과 자유 가운데서 직업의 자유하고 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참고로 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 1학기 최승희 선생님께서 코로나19로 계기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해서 레포트를 제출하셨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재밌는 주제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생님들께 부담을 드리려고 이런 거를 얘기를 꺼낸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직업의 자유입니다. 직업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자유로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직업의 자유는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주관적 공권의 성격과 함께 객관적 법 질서의 구성 요소이다 라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는 직업의 결정, 종사, 전직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 무직업의 자유,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로 구성이 됩니다. 이 직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가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종에 한해서 음식점 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해 보아도
그러한 대안들이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대체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 흡연을 차단하여 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음식점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흡연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음식점 전체를 흡연을 금지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흡연자들이 좀 반발이 처음에는 있었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잘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담배도 좀 덜 피게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식점 자체도 좀 쾌적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흡연자로서 좀 아쉬운 점은 좀 흡연 부스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담배를 한번 피려고 하면은 흡연 구역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꼭 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길이나 좀 대중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결정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일단 전문 자격사에 관련된, 특히 감정평가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업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전문 자격사, 예를 들어서 변호사, 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이르기까지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특별한 정년도 없는 매우 훌륭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사람에 따라 느끼기에는 이 전문 자격사가 약간의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업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업이 수반되지 않는 전문 자격사 가운데서 또 특정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정평가사의 이 표준지 업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이 감정평가업자라고 구분이 되는데 감정평가업자에는 감정평가사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은 다시 규모에 따라서 중소형 법인이 있을 수 있고 대형 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대형 법인 가운데서 13개 우수법인을 선정을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표준지 평가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영업행위도 필요 없이 국가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아주 좀 부러운 전문 자격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중소형 감정평가 법인 내지는 개인 감정평가사들도 이 표준지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평가 업무는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 및 표준주택 19만 호에 대한 적정 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는 업무로서 이를 위해 매년 1,300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전국적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입되는 점,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의 유사 부동산의 거래 가격과 임대료,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므로 지역적 균형성 내지 전국적 차원의 가격 관리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점, 중소형 감정평가 법인도 표준지 평가 업무 이외에는 다양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점,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의 공신력 보장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13개 대형 우수 감정평가 법인에게만 표준지 평가 업무를 맡기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나머지 중소형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며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법정주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권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 부동산 법학과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토지법제론이라는 수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살펴만 보겠습니다. 자,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공공성, 의무성, 사회성을 그 자체의 본래적인 속성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라는 기본 철학을 말하고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 그리고 제23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농지 소유 제한, 토지거래 허가, 토지초과 이득세, 개발이익 환수, 택지 소유 상한 등을 토지 공개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지적제도에 의한 지목,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제도, 공공필요에 의한 공용침해 등은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재산권의 개념이 절대적 소유권 개념에서 상대적 소유권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재산권에는 일정한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구속성이 있는데 토지라는 것은 그 구속성을 넘어서서 더 강한 사회적 공공성, 의무성, 사회성이 더 부여가 된다라는 기본 철학을 토지 공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한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이번 선거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 있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 자, 개정안 제128조 제2항에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소유 제한이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 등등과 같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된 그런 철학이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은 좀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뭐 정답은 없는 것이죠.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냐? 아니면 이미 토지공개념이 적용되는 많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명문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더 강한 토지공개념, 더욱더 강한 규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신중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하나의 좀 우스갯소리인데 2년 전에 제가 학회에서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좌장을 맡으신 분께서 조금은 좀 엉뚱한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객관식 시험을 볼 때 그 지문에서 뭐뭐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은 보통은 틀린 지문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 조문에서도 보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울라불라불라 이렇게 있는데 이 표현이 좀 너무
어색하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조문을 약간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재산권의 제한은 공공 필요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정당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제한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한의 유형은 수용,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사회적 구속성과 공용 침해에 대한 보상 여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보상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형식적으로 미약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제약이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제약인지 아니면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인지 이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와 독일의 재산권 보장 체계를 비교해 가면서 특히 독일의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독일 기본법 제14조 1항입니다.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은 의무지어진다. 그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항 공용수용은 단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만 허용된다. 그것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익과 관계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보상 액수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이 관할한다.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우 유사하죠? 매우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존재를 하지 않거나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형식적인 경우에 그 제약이 일정한 제약이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그 내재적 제약인지 아니면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독일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있는 내용과 한계, 제2항에 있는 공공복리, 제3항에 있는 공용수용,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독일의 연방대법원하고 연방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내용과 한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연방대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은 제1항에 있는 내용과 한계, 제2항에 있는 공공복리, 제3항에 있는 공용수용은 결국엔 다 같은 내용이다. 다만 1항에 있는 내용과 한계는 침해가 가장 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지 않고 제3항에 있는 공용수용은 침해가 가장 강한 정도, 그러니까 1항과 2항과 3항은 같은 내용인데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그 유동적인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를 경계이론이라고 합니다. 경계이론은 내용과 한계, 공공복리, 공용수용은 같은 의미이고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1항에서 3항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항인 경우에는 보상을 요하는 것이고 1항인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가 없는 그런 제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경계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용수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공용수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법한지 또 의도했는지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침해 정도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판단은 누가 하냐? 바로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이 이게 보상을 요하는 공용수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보상을 요하지 않는 내용과 한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판단 자체를 법원이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3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행하여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즉 보상을 해줄지 말지는 누가 판단을 하고 누가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법률, 즉 입법자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경계이론은 계속해서 그 판단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법원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그런 이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이론은 독일 기본법 제14조 3항의 공용수용과 제14조 1항 2문의 내용 및 한계 규정 내지 제2항의 사회 구속성은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고 재산권자에 대한 효과, 즉 침해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고 보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규정이 특별 희생을 주는 경우 수용이 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독일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한 이론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재산권 보장 체계를 기본법 제14조 제1항 2문과 제14조 2항에 근거해서 입법자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기본법 제14조 3항에서 규정된 공용수용은 별개의 엄격하게 분리된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의 침해 정도 그리고 침해의 형태에 따라서 경계지어지는 상호간의 유동적인 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계이론입니다. 이러한 경계이론은 재산권 침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도 않고 그 효과에 있어서 수용과 유사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허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침해가 합법적이든지 위법적이든지 관계없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판단은 누가 하냐? 바로 법원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넘는 모든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보상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재산권의 가치 보호의 관점에서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공용수용과 사회적 제약의 구별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기준이 없고 보상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을 입법자가 아닌 법원에 위임하는 등 권력 분립을 훼손시키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드린 한글 파일을 가지고서 한글 파일 4페이지에 있는 독일 기본법의 그 파일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경계이론에 따라서 법원이 계속해서 보상을 해줄지 말지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A라는 사람이 자갈채 취업을 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골재 채취업을 한 것이죠. 이 자갈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설비 투자를 이루어졌는데 독일에서 지하수법이 갑자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자갈 채취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수용을 당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을 당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업자는 해당 부지하고 설비 투자를 자갈 채취업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갈 채취업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보상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이러한 지하수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 즉 독일에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있었던 경계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글 파일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독일 기본법 제14조 1항에 있는 내용과 한계, 2항에 있는 공공복리, 제3항에 있는 공용수용은 같은 내용이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1항에 있는 내용과 한계라는 것은 사회적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2항은 재산권 행사의 목적 조항에 불과한 것이고 3항은 공용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용, 사용, 고권적인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냐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다. 오로지 수용과 사용과 관련된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1항과 2항과 3항은 각각 다 분리된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분리이론이라는 것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항에 있는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3항에 있을 때 수용, 즉 수용과 사용과 관련된 고권적인 박탈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보상에 관련된 법률이 없다. 내지는 미비되어 있거나 그런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위헌 여부만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금 누가? 입법자가 그 보상 입법을 다시금 만들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연방대법원이 전개해왔던 경계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분리이론을 통해서 법원이 더 이상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입법자가 보상 여부를 법률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비판이 가능한 겁니다. 뭐냐면 수용에 이르지 않는 좀 전에 A라는 그 자갈채취업자가 당했던 그 제한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역시도 바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제1항에 있는 내용과 한계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서 일정한 조절적이고 조정적인 그런 보상을 일부 해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비판이 가능한 것이죠. 뭐냐면 좀 전까지 너희들 연방헌법재판소가 얘기했을 때 1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는 내용과 한계라고 얘기를 했고 3항에 대해서는 공용수용은 어디까지나 수용과 사용, 즉 박탈만을 의미했다고 하면서 다시금 조정적이고 조절적인 보상은 1항에 있는 내용과 한계로 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논리적인 모순이다 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이론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자갈채취 판결에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취해온 입장을 부인하고 재산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내용 및 한계 규정도 수용으로 전환되지 않고 위헌적 내용 및 한계 규정으로 남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성립된 이론으로서 결국 기본법 제14조 1항 2문의 내용과 한계 규정 내지는 제2항에 있는 사회 구속성과 제3항에 있는 공용수용은 각각 다 다른 전혀 분리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2문의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 규정을 입법자에 의해 헌법상 재산권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법익으로 판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정의를 하면서 그 목적은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의 효력 발생에 따라 장래를 향하여 일반적 형태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공용수용을 개인 재산에 대한 고권적 박탈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이론은 재산권 내용, 목적, 공용수용 규정으로 해석하면서 공용수용을 재산권의 박탈로 엄격하게 이해함으로써 재산권 보호의 명확함 및 입법자의 의사 존중을 통한 법적 안정성에 기하였습니다. 다만
형식적 수용 개념의 채택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법 제14조 1항 제2문의 내용 규정과 결부시킴으로써 보상이 필요 없는 내용 규정,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 보상을 요하는 공용 수용으로 구분되어서 사회적 구속성과 조정 의무 있는 보상이 되어 있는 내용 규정을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구별할 것인가 하는 비판도 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경계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면 가치보장, 즉 보상을 해주는 중심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리이론은 금전적인 보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속보장, 즉 지켜주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이론은 재산권이 사회적 기속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에 재산권의 내용은 제3항의 수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내용과 수용을 입법 목적 제한 형태로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서 제1항에 있는 재산권 내용이 제3항의 수용으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각각 다 분리된다는 것이죠. 경계이론은 과거 독일의 재산권 이론이고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에 의해서 확립이 되는데, 분리이론은 현재 독일의 재산권 이론이면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확립이 됐습니다. 자,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 분리이론은 재산권 제한의 형식과 목적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보상을 위한 판단 주체는 누구냐? 경계이론은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즉 사법부가 그것을 판단하지만 분리이론에 따르면 입법부가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자, 사회적 기속을 넘어선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 경계이론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한데, 분리이론에 의하면 수용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보상 규정이 없거나 불완전하다 이랬을 때 경계이론은 그 경우에도 법원이 보상 판결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리이론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보상 결정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위헌법률 여부만을 심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개발 제한 구역에 관련된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된 결정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 자체가 사실은 좀 오래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연역적 가치가 굉장히 크고 오늘날의 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글쎄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재산권에 관련돼서 적용될 여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의 내용이 너무 기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고, 좀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1번에 있는 마지막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 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하는 규정인 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다섯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의 내제하는 사회적 제약의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를 비례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여섯 번째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 구역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 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해 하기 위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인 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 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지 소유자는 보상 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 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낮추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입법자가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 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 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금전 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와 같이 금전 보상에 가름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선생님들, 자, 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독일의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가운데서 어떠한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분리이론에 입각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다만 일부의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금 제가 드린 한글 파일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헌법과 독일 기본법은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규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3항을 보시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독일 기본법 제14조 3항에서는
엔타이능이라고 하는 공용 수용.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공용 수용을 오로지 수용과 사용에 해당되는 박탈만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헌법은 수용, 사용과 제한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만 독일 기본법은 제한이라는 내용이 없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의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독일에 있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주창한 분리이론에 따라서 분리이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겠냐?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소수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괄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권적 기본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에서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성을 갖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기본권 가운데서 이 사회권적 기본권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권리 구제 가능성은 굉장히 미약하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사회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 근로기본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전의 생활을 말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로 접목을 시켜봤을 때는 바로 최저 주거 수준을 우리나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이지만 인간의 권리가 아니고 바로 국민,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연금 수급권이나 공무원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연금 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며 그 구체적 내용, 즉 수급 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 금액 등은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연금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므로 국가의 재정 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 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국민에게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의 가입기간 연계의 허용 범위를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은 가입자와 재원이 다르고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을 모두 흠결 없이 연계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 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연금법이 전부 개정돼서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연계가 입법적으로 허용되기 전에는 사회보험적 급여의 차원에서 반환일시금 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2007년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직영연금 가입자로 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금연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을 보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특수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이 직역연금에는 다들 아시는 공무원연금이 있고 사학연금이 있고 군인연금이 있죠. 자, 이랬을 때 국민연금을 가입한 A라는 사람이 한 10년 정도를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이 됐을 때 이때 그동안 10년 동안 가입을 했던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연계를 시켜달라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건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입법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해서 합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연금 연계에 관련된 규정이 도입이 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국민연금 연계 규정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10년이 예를 들어서 그 10년의 기간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해서 갑자기 공무원연금까지 합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간의 연계인 것이지 금액은 각각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으로 각각 별도로 지급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재원이 다르고 또 기여금 수준에서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갑자기 공무원연금으로 모두 다 합산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회보장수급권입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적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핵심이라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사회보장기본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상으로 해서 헌법 파트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행정법 파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